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병이 온 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음이 면역을 꺼버리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원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이 생기면 병원에 꼭 가야 된다. 치유는 의사나 약이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요, 자연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의사는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면역을 담당하는 의사, 또 해독을 담당하는 의사, 세포를 재생시키는 의사, 그리고 마음을 돌보는 의사까지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매일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런데 그 의사들이 잠들어 버릴 때 우리 몸은 병을 통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지금 너무 지쳤어. 응? 이제는 좀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내 안에 의사들을 방해하는 두 가지 커다란 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독소, 즉 자기 비난과 어떤 두려움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의 독소를 비워내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환경의 독소, 우리 일상 속에 공기와 물, 음식,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줄이는 일입니다.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이 지식의 세계 안에서 병을 바라봤어요. 검사 수치, 영상, 약, 치료 모든 걸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을 하고 치료를 했죠. 하지만 의학적 검사 수치나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만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연의 섭리, 자연의 지혜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병을 단순히 없애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흐름을 회복하는 지혜의 의학입니다. 오늘은 지식의 눈이 아닌 이 지혜의 눈으로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기 비난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병이 온 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암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탓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음이 면역을 꺼버리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암 치료를 이야기할 때 음식, 운동, 잠자는 것 같은 이런 신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회복을 가르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기 비난, 자책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 감정은 면역을 부러뜨리는 가장 무서운 감정 독소예요. 오늘은 자기 비난, 이 자책감이 내 몸속 의사들을 어떻게 잠들게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치유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제가 만난 이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다 제 탓이에요. 제가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또 가족에게 너무 짐이 돼서 너무 미안해요. 내 몸 하나도 지키지 못한 데가 너무 한심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스트레스를 잘못 풀어서 이게 생긴 병인 것 같다. 내가 병원에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막 침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렇게 스스로를 향한 비난의 말들은 단지 기분을 나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래되면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은 싸울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젠 스스로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면역은 서서히 힘을 잃고 내 안의 의사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자기 비난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수준을 넘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자율신경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합니다. 자기 비난 상태는 몸을 긴장 모드, 교감신경 우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고 소화는 억제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포 환경은 산성화가 되고 또 저산소 상태로 바뀌면서 이것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르몬계의 문제인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하게 되면은
또 결국 이 지속적인 죄책감과 자기 비난은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쭉 증가시켜 버리죠. 이 호르몬이 오래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활동을 하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세 번째는 면역계의 문제인데요. 면역세포의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 지속적인 자기 비난은 NK세포와 T세포 또 대식세포의 활동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면역세포들은 암세포들 감시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내 안에 의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실현되면은 몸은 스스로 싸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비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호르몬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면역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적인 어떤 심리와 몸의 관계 연구지인 저널 오브 사이코 소매틱 리서치라고 하는 연구에 따르면요. 만성적으로 자기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NK세포라고 그러죠. 자연 살해세포, T세포 활성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는 곧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내 안의 의사들 절반 가까이가 이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또 면역학의 본의지인 Nature Reviews Immunology라고 하는 2011년 연구에서는요. 만성적인 어떤 심리, 스트레스가 코티솔을 상승시키고 이는 면역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면서 세포 환경을 산성화로 이어져서 결국 암세포의 생존을 돕는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기 비난과 어떤 이런 우울감 같은 것은 뇌와 면역 축을 교란시킨다고 해요. 면역 조절 기능 자체를 약화시켜 버립니다. 결국 암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지금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런 자기 비난 같은 자책감 같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곧 면역 시스템 전체의 어떤 전원을 꺼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이 자연의학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몸은 정말 24시간 쉼 없이 회복을 시도하는 의사들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면역 의사는 암세포를 감시하고 또 제거합니다. 또 재생 의사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또 해독 의사는 독소를 막 비워내고 세포를 계속해서 청소합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이런 생각들은 마치 이 의사들한테 당신이 일할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일을 멈추곤 회복은 정지되고 몸속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변해갑니다. 반대로 나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내 안의 의사들은 다시 일터로 다 돌아옵니다. 결국 치유는 나를 용서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 안의 의사들은 다시 출근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50대 여성은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에 늘 자신을 막 탓했습니다. 매일 밤 막 눈을 감으면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느라 내 몸을 돌보지 못한 이게 내 잘못이다라는 이런 생각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 하나가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잠을 또 빼앗고 면역을 꺼버렸습니다. 결국 면역세포는 수치가 떨어지고 항암 부작용은 점점 심해졌던 그런 환자분이었는데요. 저는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을 뿐이에요.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자기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이렇게 실천하기를 제가 보냈는데요.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자신이 몸에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이렇게 스스로에게 건네는 거. 또 하루에 한 번은 가족과 따뜻한 포옹을 한번 나누기를 좀 권해드렸었는데요. 그러니 몇 주 뒤에 상당히 환한 얼굴로 다시 저한테 찾아왔어요. 원장님, 이상하게 몸이 막 가벼워졌어요. 항암 때마다 그 힘들던 증상이 훨씬 더 줄었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자기 비난을 내려놓자 면역이 다시 깨어나고 몸이 다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만드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입니다. 치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대신 나를 좀 위로하기.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좀 돌보기. 왜가 아니라 지금부터를 선택하기. 자기 비난이 멈추는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몸의 변화, 회복력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잘못된 게 아니야. 나는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내 몸의 의사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왜 호흡이 부족한가요? 나는 숨은 쉬고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암 환자분들은 숨은 쉬고 있지만 호흡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숨과 호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숨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이고 호흡은 그 산소가 내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면서 몸과 마음을 살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호흡이 부족하다. 이것은 곧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호흡은 정말 매우 얕다는 거예요. 암 환자의 대부분이 숨은 목이나 가슴 위에서만 이렇게 오르내리고 복부까지 깊게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이 얕은 호흡은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숨을 쉬고 있지만 온몸이 피로로 하는 어떤 만큼의 그런 산소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호흡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이런 짧은 호흡이 만들어졌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속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분노나 슬픔을 내뱉지 못한 채 삼켜버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점점 경직되고 가슴은 막 움츠러들고 숨길은 스스로 이렇게 좁아져 버린 거예요. 호흡은 겉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소가 세포 깊숙이 닿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즉 내 안의 의사들이 질식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늘 답답해요. 숨은 쉬는데 늘 가슴이 막혀 있고 깊게 못 쉬겠어요. 그분은 늘 어깨를 움츠린 채 이렇게 생활을 했고 호흡은 늘 짧고 가빴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정말 피로가 심했고 조그만 어떤 불안감에도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숨은 쉬지만 호흡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세포들 자체도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내 안의 의사들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의학적으로 호흡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 가지를 또 뜻하는데요. 첫째는 산소 전달 장애입니다. 세포가 폐포 속에서 혈액에서 세포로 이렇게 충분히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에너지 부족인데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를 연료로 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은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면역세포도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이에요.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긴장을 막 높이고 또 부교감신경의 회복 모드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은 쉬지만 호흡이 부족한 상태는 곧 면역도, 회복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2018년에 발표한 저널 오브 사이코 소매틱 리서치라고 하는 이 의학 저널에 따르면요,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죠. 이 수치가 막 쑥 올라갔대요. 그리고 면역 지표가 이렇게 쑥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훈련한 그룹들이 NK세포 활성과 자율신경 균형이 크게 좋아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즉 호흡이 깊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 호흡이 얕아지면 면역이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자연치유 시선에서 보면은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의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언어입니다. 얕은 호흡은 의사들이 잠들게 하고 깊은 호흡은 의사들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얕은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동안 쌓아온 두려움과 긴장이 몸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신호입니다. 이 얕은 호흡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의 의사들은 계속 지식하고 맙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세 가지 방법으로 이 호흡을 연습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호흡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일상 속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하루 중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잠시 다른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이때 호흡으로 한번 돌아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마바스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조용히 앉아서 들이마실 때는 5초, 내쉴 때는 길게 10초, 끊임없이 계속 5초, 10초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면은 신호를 몸에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는 걸을 때인데요. 걷기 호흡이라고 하는, 걷는 동안에 2걸음은 들이마시고 4걸음은 내쉬는 박자 리듬을 한번 타보라는 거예요. 걷기와 이렇게 호흡이 같이 만나면 정말 온몸에 산소가 퍼집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내 안의 의사들에게 이제 숨통이 트였다는 이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숨은 쉬고 있지만 막 호흡이 부족하다면 결국 내 안의 의사들은 여전히 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급성병도 마찬가지만 이 만성 질환을 갖고 특히 암 같은 환자의 공통점은 거의 다 얕고 짧은 호흡한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면역은, 자연스러운 면역은 회복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호흡은 어떤가요? 짧고 급한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가요?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산소가 세포를 깨우고 면역이 다시 일어나면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의사들이 호흡 속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얕은 호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우리는 왜 늘 피곤하고 몸은 자꾸 병 들어갈까요? 음식이나 스트레스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바로 얕은 호흡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통적으로 호흡이요, 가슴 위에서만 짧게 이렇게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얕은 호흡입니다. 오늘은 이 얕은 호흡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암 환자분들을 하나같이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는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늘 이렇게 짧은 것 같아요. 깊게 못 쉬겠어요. 그래서 암 환자의 공통점은 결국 얕고 짧은 호흡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호흡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바로 배로 호흡합니다. 숨이 들어오면 배가 쑥 올라가고, 숨이 내쉴 때는 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 100명의 의사와 같은 이런 자연스러운 능력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호흡이 점점 얕아졌을까요? 그건 바로 긴장된 삶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분출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꾹 눌러 담고 참고 또 참는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가슴은 굳어지고 숨길은 좁아져 버린 겁니다. 결국 빨대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세포에 충분한 어떤 산소가 가지 못하고 내 안의 의사들은 잠든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얕은 호흡은 우리 몸에 3가지 악영향을 주는데요. 첫째는 에너지 고갈을 만들어버립니다. 만성 피로를 만든다는 거죠. 항상 세포는 산소를 연료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세포도 당연히 힘을 잃고 암세포와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자율신경 불균형이에요.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몸의 긴장 상태로 몰아갑니다.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지 못하게 돼서 몸은 늘 지친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순환장애와 독소 축적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멀어지고, 그리고 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염증과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세포 환경은 병이 자라기 좋은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2008년 논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아주 이 논문 하나가 암세포와 산소의 관계를 아주 너무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이 암세포는 산소와 부족한 저산소 환경에서 더 공격적으로 자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뒤로 정말 많은 암 환자와 호흡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2010년에는 세계적인 심신의학 저널에
이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면역 지표는 계속 낮게 나타난다고 이런 보고를 했고요. 2017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깊고 규칙적인 호흡 훈련을 한 그룹에서 NK세포, 자연 살해세포죠.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호흡의 깊이가 면역력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그 호흡을 되찾는 거예요. 아기는 호흡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배로 깊게 숨을 쉽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호흡을 갖고 태어났죠. 그게 바로 내 안의 의사들이 살아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제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무언가를 막 배워서 막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숨을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씩 깊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내 몸에 여유를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호흡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코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길게 내보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숨에 억지로 막 힘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호흡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이의 호흡처럼 배로 숨이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눈을 뜨고 일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첫 번째 연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얕은 호흡은 단순히 숨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내 세포가 막 굶주리고 면역이 힘을 잃게 하고 내 안의 의사가 질식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은 있습니다. 숨을 다시 깊게 쉬는 순간 세포에 산소가 도달하고 면역이 깨어나고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이 아기의 호흡을 되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의 의사가 숨결 속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산소가 치유의 원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숨은 늘 쉬고 있으니까 호흡이 무슨 문제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란 사실이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산소가 치유의 원료인지, 그리고 이 고다 미치오 박사가 강조한 체온과 산소 이론을 통해서 암 환자의 회복에 왜 산소가 핵심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손발이 되게 차가워요. 특히 막 발이 차와요. 또 아랫배도 차갑고 몸이 늘 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데 가슴이 확 막혀서 좀 답답합니다. 이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암 환자의 공통점은 체온이 낮다. 두 번째는 호흡이 얕아서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자연의학의 스승이신 고다미치오 박사, 일본 분이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은 30% 약해지고 암세포는 저체온 산소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 즉 저체온과 저산소가 만나면 우리 몸의 병의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산소와 체온은 항상 이 짝꿍처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체온이 따뜻하면 무혈관이 확 열리고 피가 잘 돌면서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합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면요, 무혈관이 오그라들면서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는 연료가 떨어진 엔진처럼 힘을 잃습니다. 면역세포 역시 이 산소가 있어야만 이 세균과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산소가 부족하면 싸울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단순히 공기가 아니라 세포를 살리고 면역을 움직이는 치유의 원료입니다. 이 고다미치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체온은 곧 저산소를 부르고 이 저산소의 환경은 면역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적인 어떤 호흡에 대한 여러 연구들도 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더 빠르게 자란다. 깊은 훈련을 한, 호흡 훈련을 한 그룹에서 NK세포 활성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즉 체온과 산소가 회복되면 면역이 높아진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저에게 찾아온 6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늘 막 손발이 막 얼음장같이 차갑다고 해서 숨은 가쁘고 얕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장님, 저는 손발이 너무 차갑고요. 밤에도 너무 춥고 막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두 가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10호흡이라고 하는데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이것을 자연호흡법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하자. 그리고 호흡과 함께 모세혈관에 한번 긴장을 한번 풀어주자. 몸이 스스로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주도록 하는 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 정도 지나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차가웠던 이 손발이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모세혈관이 열리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자 몸은 스스로 열을 내며 따뜻해진 거예요. 혈액의 순환과 면역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이걸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산소는 세포를 적셔주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야 논밭이 이렇게 살아나듯이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흘러야 세포가 숨을 쉽니다. 물이 마르면 생명이 시들듯이 산소가 닿지 않으면 세포는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과 낮은 체온은 강물이 말라버린 이 땅처럼 이 세포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 결과 면역은 무너지고 내 안의 의사들은 아무 일도 못한 채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한 10 자연호흡법은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산소라고 하는 이런 강물을 충분히 불어넣는 이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 몸 안은 내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다시 깨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속 생명의 강물입니다. 강물이 마르면 생명이 시들듯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은 무너지고 병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 숨이 깊어지고 산소가 충분해지면 내 몸도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 10분 10 호흡법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세포에 강물이 흐르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터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